자, 윤석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은 그 인사조직론의 아주 기초조차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김어준이 윤석열더러 강직한 검사라고 말했어요. 이건 참 사람을 잘못 봐도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이건 9월 24일 날 그 뉴스공장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TBS가 있을 때죠.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인데 7월 초에 19년 7월 초에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는 그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게 현장에서 들켰어요. 그러는데 윤석열 보고 강직한 검사라고? 이거는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누군가의 강력한 입력을 받았거나 이거는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요걸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네. 네, 어떤 면을 신뢰하냐면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애초 이 수사 출발은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정도고 그게 그러한 충정 그런 표현을 쓰자면 시작한 거라는 걸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뭐 사익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윤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윤석열이 강직한 검사라는 말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신뢰하고 정치적 야심이 없고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뭐 검찰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이 저러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충정일 것이고 사익은 없을 것이고 정치적 야심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직한 검사라는 것은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한 건 뭐야? 강직한 검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진우, 양정철 이런 근본 없는 애들이 강력하게 입력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느냐 하면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학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자들한테 그것을 코치받고 수학자들의 문제를 도와줘서 풀었어요. 부탁해서. 근데 이게 사회 현상으로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 잘못된 관점,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왜 김어준한테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과 조직에 관한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 그렇게, 아니, 저거잖아.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 한 사람은 어떻게 강직한 검사라고. 인사청문회 때 거짓말했고, 그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9월 24일은 이미 조국 가족이 도륙되고 있던 상태거든. 그런데 강직한 검사로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이 과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그해 19년 12월 27일 날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때는 더 심각한 잘못으로 들어가요. 이때는 이미 윤석열이 조국 장관 가족을 완전히 다 도륙하고 조국 장관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가족이 그 친척까지 멸문지화 당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11분 22초 뭐 말이 길어 하여튼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검찰. 예.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를 얘기하잖아요. 왜? 윤석열은 왜? 네, 여기 가설이 많아요.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설까지 여러 가지 맞습니다. 버전이 존재하죠.
뭐 개인적으로 대호 프로젝트. 네, 대호 프로젝트.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 윤석열 총장을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댓글 수사나 혹은 삼성 수사 굉장한 잘된 수사거든요. 박수쳤던 사람으로서 그 행보와 발언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중에서 여기서도 한번 분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워딩은 충정이에요. 충정. 네. 네. 그 충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는데 저는 거기에 윤 총장의 진심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충정이라는 단어에. 그게 무섭지, 근데. 자, 그 말인데 네. 그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뭐든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정 욕구가 있을 텐데 그 윤 총장의 인정 욕구는 과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 총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예. 그분의 정체성을 스스로도 예. 그렇고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 검사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는 기수 문화가 강하죠. 근데 9살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9년은 자기 상사지만 자기보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9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막 그냥 한 번에 다 사법시험 되는 건 쉽게 아니니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보통 대여섯 살 이상 자기 기수들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예. 있지만 그냥 퉁쳐서 그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단순히 한 기수 두 기수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큰 형님. 예. 자, 조직의 서열 문화가 강한 이곳에서 윤 총장이 그 안에서 한 개인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왔을까?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왔을까? 저는 위에서 지시하고 그걸 따르고 그로부터 칭찬받는 거로는 충족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보상은, 제 짐작이에요. 본인의 보상은, 위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고. 위를 들이박는 거. 그러니까 위를 들이받고 아래를 보호하고 큰 그렇지. 형님 노릇을 하고 보호막 역할을 하고 네. 그 역할로부터 보상을 심리적인 보상을 받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언제 또 심리학까지 그렇게 또. 그 과정에서 뭐랄까 형님 멘탈리티 또 큰형님 컴플렉스 그런 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늑대무리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멘탈리티죠. 그런데 이 양반에게 문 대통령의 출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검찰 조직 바깥에서 처음으로 형 그리고 내가 충성할 만한 그런 존재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새로운데요? 아버지라고 하면 과장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아버지 피겨가 등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신의 굴곡 많은 검사 생활들이 있죠, 삶이. 그걸 보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하게 돼 있어요, 사실. 남자 대 남자라도 반하게 돼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때 만들어진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하리라 하는 건 난 진심이었다고 보고, 그게 윤 총장의 표현 워딩으로는 충정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초기 상황은 그걸로 설명을 많이 했지. 어쨌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저는 왜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랬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아들은 미래를 망칠지 모르는, 나쁜 친구들이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일일 수도 있고, 예, 아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니들이 좀 이제 우리 애를 좀 내버려두라 할 수도 있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끝에는 뭐가 있냐? 목을 따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아이들의.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이 공동체의 기준과 이 밸런스를 못한 것이. 그쵸? 윤 총장의 케이스는 그 아들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원해. 진심으로. 거기까지는 사심이 없어. 그런데 아들 중에 보니까 자신도 아들인데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불량 아들이 하나 있어. 조씨 호적에서 파야 돼.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은 교화기관이 아니에요. 목 따는 데. 사정기관이지. 검찰의 방식을 목을 딴 거예요. 목을 따버린 거예요. 아직 못 땄어. 따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검찰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요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그게 이 현실 정치 속에 네. 들어오면 현실 정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의 왼수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반론이 있어요. 항변. 검사가 나쁜 놈을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이게 윤 총장이 실제 했던 워딩인지 아닌지 그렇지. 모르지만 그런 워딩이 지금 아주 단순한 워딩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이 워딩은 그 자체로는 존중할 만한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그 총합으로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는 자기 역할만 충실히 네네. 나쁜 놈 눈에 띄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변에는 존중할 만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 원리만으로는 불충분하냐면 일개 검사는 그래도 돼요. 그렇지. 일개 검사는 그래도 되는데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예를 들어서 그 개개인이 잘못 내린 판단, 오판, 오류를 외부에서 누군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최종 판단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기 권리로만 세상을 대단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밸런스는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면 검찰 조직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정기관인데 네가 세상의 밸런스를 까지 걱정해야 되는. 소위 말해 정무적 감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데 세상의 밸런스 또 걱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저는 검찰 조직 전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있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막을 권력은 예전에는 소위 정권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나 이런 거 다 있었지. 그래서 정권이 허리춤에다 칼처럼 찼죠. 막 휘둘렀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인정할 것은 윤 총장은 권력에 밀붙거나 또는 돈에 아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지. 마음대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댓글 수사나 삼성 수사가 네. 그랬다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랬다면 우리가 박수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최종 권력이 되었을 때 최종 권력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의 통제기관이 없어요. 권력도 이번 정권은 그 칼을 놔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풀파워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검찰 스스로도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풀파워로 지금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총장은 사실은 검사가 아닌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장이 유일하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렇지. 권력은 오로지 혼자에게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못 한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 반성하고 또는 부하들의 보고를 거꾸로 의심해보는. 반박하고 거기 유일하게 그런 힘을 가진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의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가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왜? 정말로 통제받지 않는 풀파워로 휘두른 엄청난 긴 장검을 차게 됐으니까. 여기서 범인이 나타났으니 잡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만으로는 세상의 밸런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도 브렉시트처럼 누구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검찰 스스로도. 그렇지. 검찰 스스로도 맞습니다. 예. 자기가 가진 풀파워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본 적이 없고 제가 현역에 있는 검찰 그리고 그만둔 검찰 또는 전직 판사 변호사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조국 사태가 없지. 진행된 과정. 어느 누구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새 역사를 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기관은 그렇게 사정하고 칼을 휘두르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 성찰하고 중간에 멈추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러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그전에는 권력이 통제해서 그 선을 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랬다면 예상치 못했지만 저는 참모 조직을 굉장히 평소에 자신과 일해본 적이 없거나 전혀 다른 성향이거나
하는 참모 조직을 굉장히 두텁게 가졌어야 된다. 네. 잘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이다. 충정이라는 단어에 꽂힌다. 구수를 해서 나이 많이 들어서 검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가 있었다. 조직의 서열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려면 큰 형님 노릇을 해야 됐고, 그래서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했다. 윤석열이 검찰 조직 밖에서 문재인의 매력에 꽂혔다. 남자 대 남자로 문재인을 보면 그 매력에 꽂힌다는 거거든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의 성공을 위해서 불량 아들인 조국의 목을 땄다. 조직으로서의 검찰, 그 검찰은 이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왜 돌아보냐. 자기 있는 힘을 풀 파워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검찰 조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권력과 돈에 아부하지 않았다. 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왔다는 거죠. 검찰은 권력과 돈에 아부하지 않았고, 검찰 통제권을 놓은 문재인 정부라서 그걸 풀 파워로 자기가 쓸 수 있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었다. 풀 파워를 휘두르는 기관이다. 반성과 성찰로 이끄는 좋은 참모 조직을 갖췄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이 단어의 나열을 보면 김효준은 인사 이론에 관한 전근대적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전근대적이라면 언제 시절 얘기입니까? 조선시대 얘기죠. 우리 조선시대 4대 부들이 이런 식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의리, 보은, 이런 거예요. 자기 검찰총장으로 시켜줬으니까 문재인 형님, 문재인 아버님에게 내가 충정을 다 바쳐서 뭘 한다는 거야?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누구야? 조국이라는 거지. 조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목을 따버린다.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문재인을 너무나 좋은 성군으로 본 거예요. 김어준이 문재인을 성군으로 우러보면서 문재인 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문재인 빠라는 것을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문재인 빠야. 문꿀 오소리. 문꿀 오소리 수준은 아니어도 문재인 빠야. 벗어날 수 없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김어준이 이런 전근대적인 인식체계,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인식체계. 아니, 자기들끼리 사생활에서 그러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목을 따든지, 이 손목을 따든지, 손가락을 따든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근데 여기 공직이란 말이야. 그럼 김어준은 이게 공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의 인사조직론, 인사이론도 조직이론도 전혀 그냥 빵점인 거지. 아주 백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조차 없었던 거지. 조선시대의 4대 부들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그 인연에 의한 인간관계, 의리, 보은, 그런 거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문재인 빠가 된 거예요. 그 문재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그 위대함에 충성을 바치는 윤석열의 모습으로 해석해 준 거죠. 조국 사태와 윤석열 사태를 바라보는 김어준의 인식체계가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나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아주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인식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유시민에게도 똑같습니다. 반론을 피지 못합니다. 심각하죠.
의리와 보은의 윤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칸트 시대에서 끝냈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책임과 의무의 윤리. 책임과 의무.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책임과 의무의 윤리로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막스 베버가 끊임없이 뭐야?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정치인에게 모든 이 고위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때 신념윤리 좋은 것이다. 그러나 책임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윤리는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지 그것은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신념을 발휘하다가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책임윤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검찰을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참